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시황 얘기를 할 때 작년 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금융시장의 유동성 환경을 살펴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팩터라고 할 수 있는 장기 금리의 동향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그러면 이런 유동성 환경에서 2026년 말에 있을 중간 선거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또 트럼프는 어떻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이 또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은 이제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는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 주도의 통화 정책이 시장의 향방에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면 2020년 코비드 이후는 정부 주도의 재정 정책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형국인데요. 그에 따라서 펀더멘탈도 펀더멘탈이지만 정치 선거 사이클과 그에 따른 유동성의 변동이 시장에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 올해는 특히 11월 중간 선거를 맞이해서 그런 흐름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게 중간 선거는 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들 지난 한 해 동안 보신 것처럼 트럼프는 임기 첫 해부터 관세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이제 그 성과를 평가받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고, 중간 선거는 바로 그 평가의 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슬슬 선거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올해 자산 시장이 만약에 붕괴한다면 선거에 있어서 최악의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올해 가능한 한 경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억제하면서 자산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미 트럼프는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선거를 위해서 경기 부양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작년 상반기에는 초고율 관세라는 강경책을 펼쳤지만 하반기로 접어들자 주요국들이랑 협상을 진전시켜 나갔죠. 그러면서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그 대가로 리쇼어링이나 공급망과 관련한 투자 협상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녹색 선은 트럼프가 공표를 했던 명목상의 관세율이고, 이 검은색 선은 실제 무역액 기반으로 실질 관세율을 추산한 것인데요. 이제 4월달 해방의 날 당시에 명목 관세율이 20%를 넘었다가 점진적으로 내려와서 지금은 14.4%까지 안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관세율은 10.7%로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관세율보다는 온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제 중국과 강대강 대치 구도를 해소하고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대외 관계나 무역 정책을 정돈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기도 했고, 그린란드를 가지고도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충돌하고 있지만 대체로 금융시장에 가는 임팩트가 크지는 않은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초에 해방의 날처럼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일은 자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울러 미국 내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왔는데요. 특히 대규모 감세안이 중요한 아젠다였고, 그 외에도 은행의 규제 완화라든지 원유 가격의 하락을 유도한다든지 또 부동산 정책을 완화한다든지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유동성을 확장하는 정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재무장관 베센트의 경우 경기 침체 시에 연준과 재무부가 은행들에게 유동성 완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거기에 더해서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은행의 대출 캐파를 추가로 2.5조 달러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정부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트럼프의 내심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주입해 나갈 계획을 진행시켜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재무부와 공조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번 주에 파월을 검찰이 고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흥미롭지만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크립토와 부동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동성 전략은 전통적인 재정 정책에만 머물지는 않고 규제 완화, 그다음 가상자산, 주택시장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민간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공적이고 직접적인 루트보다는 다소 비가시적이고 간접적인 루트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약간 그림자 완화, 섀도우 이징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크립토 쪽을 보시면은 저희 팀에서 작년 7월에 벨리 AI 플랫폼 내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유동성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 메커니즘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트럼프와 공화당은 작년에
이번에 통과시킨 이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단기채 매입에 대한 유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국채를 매입하면 그만큼 정부도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확대될수록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서 사용하는 그런 지급 결제 측면의 유동성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돌고 도는 메커니즘상 발행사가 국채든 레포든 증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장기 금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단기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런 베센트의 의도들과도 연결이 다 되죠. 또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징 때문에 유동성 회전율이 올라가는 것은 덤이고, 여기에 또 디파이 생태계까지 발달하게 된다면 그 안에 유사대출 행위를 통해서 추가적인 그림자 신용 창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는 행정부가 마련한 우호적 환경 속에서 셧다운으로 지연되었던 관련 법안들의 처리와 USDC 등의 스테이블 코인의 약진을 통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약진을 미국 경제의 화폐 체질 변화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데요. 경제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존의 통화량 지표는 아직 스테이블 코인이 결합된 금융 생태계의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경제 금융 흐름을 해석하는데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사례로 과거에 MMF,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를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익숙한 MMF는 이제 1971년에 최초로 등장했는데 이것이 즉각적으로 통화량에 잡히지 못했습니다. 이 M2 통화량 지표에 편입된 거는 1980년부터로 무려 9년이나 지연됐던 것이죠. 물론 당시보다는 훨씬 지금 전산화가 잘 된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9년보다야 훨씬 짧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현상이 크립토 영역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직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크립토 생태계에서 악성 레버리지가 축적될 위험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래서 작년에 자칫 잘못하면 다음 금융위기는 크립토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연계된 체인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저희 팀에서 이제 벨리에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모기지 MBS를 매입하면서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데,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모기지 금리 하락을 목표로 관련 기간에 2천억 달러 규모, 한화로는 3천조 원 가량의 모기지 채권 매입을 지시하겠다는 포스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FHLB, 번역하면 연방주택대출은행이 개입해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데, 이렇게 연준이나 재무부가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트럼프는 주택시장에 그런 프레디맥이나 페니메이, FHLB 같은 준정부 성격을 가진 기관들의 자금을 동원해서 실물 경기를 부양시키는 우회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트럼프의 모기지 개입은 연준한테 돈을 풀라고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페니메이, 프레디맥이나 FHLB 같은 기관들이 자산 매입과 대출을 확대할 경우 단기 자금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돈을 찍어서 채권을 살 수 있지만 페니메이나 프레디맥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2천억 달러어치 MBS를 사려면 먼저 어딘가에서 2천억 달러의 현금을 구해야 하는데, 보통 해당 기관들이 보유 중인 국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유동성 수급의 균형을 맞추고 단기 자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편에서 살펴본 그런 RMPS를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RMPS는 자산 매입이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행정부가 자체적인 수단을 통해서 연준이 완화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흔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자금 시장 현황을 보시면은 이 빨간색과 보라색 지표의 상승은 스트레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런 걸 토대로 보면 단기 자금 시장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요것 때문에 연준이 지난 시간에 다뤘던 RMPS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요 그래프는 연준의 단기채 보유량인데요. 이 검은색 선의 상승은 연준의 RMPS를 시사하고, 요 파란색의 은행 지중금의 상승을 견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코비드를 기점으로 금융시장의 중심축이 중앙은행 위주의 통화정책에서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읽을 때 선거 주기가 특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올해 트럼프는 열심히 중간선거를 위해서 주가를 부양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는 강경했던 대무역 협상은 어느 정도 안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미국 내에서는 각종 정책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유동성 완화를 꾀하는 식으로 기조를 정리하면서 중간선거를 위한 관리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